정부가 9.16 부동산 대책 발표했잖아요. 네네. 7조 2천억 투입해서 부동산 PF, 이거 약간 좀 하반기에 부동산 PF 문제 터질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걸 일단 막는 그런 분위기가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건설업체 부채 문제는 좀 해결된 것인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아, 그건 아니고,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그 미분양 문제, 그리고 부실 PF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땅을 샀는데 분양을 못한 브릿지론 PF, 이게 대충 60조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양은 했는데, 미분양 나왔기 때문에, 분양을 하게 되면 본 PF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브릿지 PF, 본 PF 요쪽이, 본 PF는 130조 넘거든요. 얼추 여기 한 200조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분양을 어쨌든 성공시키면은 잔금이 들어오니까 본 PF는 잔금 들어오는 거와 함께 해결이 되는 거여서 이쪽은 일이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작년에 미분양이 7만 5천까지 갔다가 지금 6만 3천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본 PF 쪽은 돌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6만이라는 호수도 올해 분양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6만으로 감소한 거고, 평년처럼 한 20만 원 분양했으면은 이것도 한 10만 넘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분양 겨우 한 11만 원 하고 있으니까 평년 대비 뭐 반의 반 토막 정도 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고요. 분양을 이렇게 못하는 거는 브릿지에서 일로 못 넘어오기 때문이고, 이쪽에서 못 넘어오다 보니까 여기 땅을 샀던 시행사들이 돈 빌려서 땅 샀는데 요 금융기관들한테,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기관들한테 이자를 못 내서 시행사가 부도날 것 같으니까 이제 자본 소진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돈을 정부에서는 시행사가 부도나면 결국 금융기관이 부실을 인정해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냐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주금공의 돈을 빌려주고요. 공공기관에다가. 그럼 이 공공기관은 PF 시행사의 돈을 빌려줘요. 그럼 이 PF 시행사는 증권사하고 카드회사 같은 그 비은행 금융기관들한테 이자비를 내는 거죠. 그 7조는 이자예요. 아, 이자를 그냥 네. 한마디로 그냥 급한 불 약간 꺼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 느낌상 1년치 이자 준 거예요. 한 6개월이나,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정도의 이자를, 여기가 60조인데 13%로 빌리면은 8조잖아요. 그럼 한 8조 정도 준 거잖아요. 그래서 8조 정도 저 이자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꼽아준 거네요. 잠깐 그냥.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문제는 당연히 안 풀렸죠. 일로 본 PF로 못 넘어오니까. 근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자 못 받으면은 결국 대손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분위기니까 그 총선 전에 터트리지 말아라 이런 게 시그널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걔네 시행사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도부에 돈 꽂아준 다음에 너가 알아서 지원해라. 이게 뭐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 이자 주는 겁니다. 카드 회사들. 근데 그러면은 네. 앞서서도 이제 내년에 고금리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상품금리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미니 2022년 장세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약간 이자 지급, PF 관련해서 이자 지급 사실상 해주면서 이걸 약간 총선 이후로 연기시켰는데 그 두 개가 맞물리면 약간 큰 나락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특히 그래서 이번 달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저 오늘도 톡이 조금 돌았는데 PF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왜냐면 내년 4월까지 안 터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냥 뭐라 그럴까, 소위 문제를 터트릴 건 터트리고 가자 이런 식으로 태세 변환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그 톡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은데 2월 달에 올해 대우건설이 울산에 있는 사업장 하나, 자기 후순위로 들어간 540억짜리 총 약 1,000억 정도 되는 토지 사업이고 분양은 3,000억 정도 되는데 미분양 좀 심각하게 나면은 한 손실이 클 것 같아가지고 대우건설이 터트린 사업장이 있었거든요. 그거 이후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PF가 터질 뻔했는데 안 터졌어요. 그래서 안 터진 이유를 막 오프라인에서 막 물어보니까는 터트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뭐가 큰일 날까? 그냥 내가 아니고 그냥 뭐 우리 대가리들이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터트리지 말자는 게 컨센서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쭉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좀 그 정도의 긴장감이 선거 이후로는 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터트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문제가 지금 좀 발굴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도 과거에는 그런 구분을 잘 못했는데, 소위 말하는 경제 쪽 라인, 그러니까 플로우 마켓, 매년의 그 경제 쪽 라인이랑 자산 시장은 스탁 마켓이니까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산 시장에 그냥 PF 위기가 온다고 자산 시장 무조건 폭락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PF 위기는 우리 이제 경제 성장률을 훼손할 위기이고,
성장률이 훼손되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맞지만 자산 가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키팩터가 있고 주택은 그게 대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대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요것만으로 이게 무조건 빠진다? 그런 키팩터는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포함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3,000조 육박한다, OECD 1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채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채로 끌어올린 집값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한국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지난 정말 수십 년간 부채로 끌어올린 주택 가격이 맞죠. 근데 부채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요. 문제는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갚을 때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경제 위기인 거지 레버리징 그 자체는 위기였던 적은 없거든요. 부채가 쫙 늘어날 때는 뭐 그때는 되게 소위 말해서 막 아름다운 그림들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소위 미래의 수요를 땡겨서 지금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해서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설비 투자 더 캐펙스 늘리는 게 미래에 더 수요가 커질 거니까 지금 준비를 하는 거여서 이거는 너무나 자연적인 사이클인데 다만 지금은 22년부터는 금리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낮은 금리 속에서 부채를 늘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부채를 늘려가면서 집값을 얼마든지 펌핑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거시 지표 어떤 기조가 좀 달라진 시대를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부채 성장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다시 더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거가 어느 정도 불가능한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20년, 21년으로 대표되는 소위 제로화 금리 때의 그 향수에 젖어서 달라진 그런 금융 환경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뭐 금리만 낮아지면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성장은 이렇게 대출로 성장해 왔는데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거의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엄청났었지만요. 소위 지난 40년, 그러니까 81년부터 2021년까지 40년간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 국내 부동산은 엄청난 투자 자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채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채권가가 계속 올랐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2022년부터 23년부터는 부동산이라는 게 좋은 투자 자산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는 조금 디레버리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좀 휘청휘청일 수가 있으니까 뭐 저는 어느 정도 이미 많이 올라간 가격을 더 붙잡고 있기보다는 팔고 다른 거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